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노후 자금 부족해서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10명 중에 7명이 퇴직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67살까지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환율 같은 것들의 이유로 크게 빠졌던 우리 증시가 다시 또 반등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성적이 넉넉해야 그렇겠죠. 기대보다 부족하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대형 축제는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달에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형 인명참사가 일어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부족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이제 단풍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가을인데 집을 옮겨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 전세 난민이라고 하죠. 잔인하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가을철 불안정한 전세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죠. 여기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가 보편화되고 있지 않아서 곤혹을 치르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구 트렌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네, 오늘 증시는 어땠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증시 오늘 어땠나요? 10월 들어서 거의 처음 오른 날이 아닌가 싶을 날입니다. 네. 거래소 지수는 29.4포인트 플러스로 끝나가지고 1930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8포인트 1.52% 올라서 556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전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출구 전략 시행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이 경기 지표 계속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ECB가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23, 24일 날 예정된 그 EU 정상회의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전일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유럽 경기를 끌어내렸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가라앉은 것도 예. 우리 시장을 올리는 한 요인은 됐는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던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됐나요? 오늘 거래소가 278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112억 정도 매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확실하게 돌아서는 쪽으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안심했고 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작용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과대 낙폭 쪽을 과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3인방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외국인들은 살짝 맛보다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큰 시장의 우려감 자체,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우려감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거라는 어떤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4차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이 좀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인식 자체가 외국인들의 행보를 좀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보게 되면 그 대형주라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그렇습니다. 네. 낙폭 컸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뭐 여전히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마지막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그동안 좀 강했던 부분들, 뭐 게임,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번 주에 좀 기다려야지도 있는 대형 재료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내일 나올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입니다. 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사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체가 뭐 인치냐 법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 자체는 현재 컨센서스 자체가 1, 4분기 7.5% 소폭 반등해서 다시 하락한 7.2 정도 되지 않을까 3, 4분 경제 성장률이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말씀드린 그 정도만 유지돼도 괜찮은 부분인데 만약 더 내려간다면 좀 상당히 쇼킹한 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23일, 24일 있는 EU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중국 사중전회 내용도 이번 주 내내 인구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사중전회는 언제 끝나죠? 23일 날 끝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7.2% 성장을 했다라는 것만 나와도 중국이요. 괜찮을 그나마, 텐데. 네. 그게 아니라면 조금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보통신기술 ICT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회의죠. 네. ITU 전권회의가 오늘 시작이 됐네요. 네. ITU는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인데요. 네. 굉장히 오래된 기구죠. 아마 그렇죠. 기억으로는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 부산에서 개회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서 현지에서 이제 그 기념 개회사 축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진짜 올림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역사도 깊고 참가국 규모로 봐도 무려 193개국이 참여하니까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물론 처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1994년 일본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 일단 정책적인 의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뭐 인터넷 공공 정책이라든가 이 기후 변화, 환경 보호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 문제, 네. 또 온라인성의 아동 보호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 격차, 이른바 그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이제 다음 달 7일 폐회식에서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정책이라든가 이제 정부의 문제고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네. 굉장히 그 국내 그 정보통신 업체들
뭐 이 휴대폰 업체라든가 또 통신회사들이 참여해서 그 신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 같은 것도 열리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볼거리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은 굳이 네. 이걸 보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가지는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근데 아마 일반 그 뭐 부산을 한번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친지가 있어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 부산 백스코에서 하거든요. 네. 저는 준비할 때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그 현황 같은 걸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부산 갈 일 있으면 한 번쯤 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 IT 쇼 뭐 이런 게 열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런 뭐 것들 그다음에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LTE 휴대폰 이게 이제 4G 4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5G 5세대 시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뭐 네. 영화 한 편을 진짜 1분 만에 다운받고 하는 이런 기술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직접 보셔야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말로 좋다는 걸 다 설명하기 어려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이게 공무할 때 출장 가게 되면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예. 이 그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네. 그 직책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직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 할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항공권이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네. 거기에 적립된 것도 당연히 그 같이 공동 뭐 후임자가 쓴다라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그 개인이 갖지 않고 그 마일리지들을 쭉 적립을 해가지고 뭐 후임자가 쓴다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참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개인한테 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일리지 하나 풀을 만들어가지고 공동 관리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긴 했는데 또 항공사들이 기술적인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획재정부하고 그 산하에 있는 4개 그 청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여기만 놓고 봤더니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무 중에 발생한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고 네. 퇴직과 함께 자기가 그냥 가져가서 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3년간 퇴직한 공무원들이 2,260명인데요. 기획재정부하고 산하 4개 청에서 거기서 발생한 이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가 51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니까 이걸 금액으로 한 사람은 5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공무상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퇴직을 할 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는 건데 이게 물론 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은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네. 한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 세금이고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항공사들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개인별로 다 적립되는 거는 쉽고 네. 개인별로 나눠서 풀을 만드는 건 어려울까요? 그렇죠. 뭐 그때도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아마 수년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좀처럼 안 고쳐지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하시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장년 구직자들을 보면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그 중소기업 협력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한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70%, 69%가 퇴직 후에 쓸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분은 퇴직 후에 쓸 돈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은퇴 후에 쓸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대답한 분은 7.5%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돈이 부족하니까 뭐 저축이라든가 연금 이런 거 다 합쳐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최소한 65세에서 70세까지는 일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한 70%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응답을 퇴직 후에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67세쯤 될 것 같은데요. 네. 10년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더 경제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 그러니까 설계 이후에 인생 설계를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65%가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편이 뭐겠느냐라는 대답에 대해서도 역시 중장 72%가 재취업을 얘기했고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고 대답한 분은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창업을 한다라든가 뭐 보유 자산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대답도 굉장히 적었는데 결국은 중장년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생기는데 일자리가 대부분 50대 이상의 일자리만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죠. 예. 예.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의 일자리를 아버지가 뺏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세대 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특히 50세 이상 퇴직자 중장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당연히 정규직은 없을 것이고요. 대부분 파트타이머라든가 이른바 소위 질 좋지 않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 필요한 분들,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구조적으로 풀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면은 항상 좀 걱정되는 게 전세 가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전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리네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대책은 찾아보지 못했었고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금 2천만 원, 3천만 원 하루 사이에 오르는 건 뭐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에겐 정말 잔인한 가을입니다. 2부에서 전세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원래 듣기로는 그래도 키로에 한 3만 원, 3만 5천 원으로 예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키로에 한 5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맛있어야 될 텐데. 평소에도 많이 비싸서 못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이번에도 비싼 것 같아요. 5명이 와갖고 25만 원어치 산 거예요. 내렸어요? 올랐어요?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물량이 다 빠지니까 지금 좀 물량이 딸리고 하니까 좀 올랐어요. 한 10,000원 정도 올랐어요. 2명에서 먹으려면 1.5면 한 7만 원 정도? 7, 8만 원? 수요일 날은 한 4만 5천 원이면 한 2명에서 잡섰어요. 쌌어요. 3만 원씩 키로. 이번 주 주말은 물량이 딸리니까 당연히 비싸죠. 상인들이 다 물건을 사니까 서로 간에. 어떠세요? 이게 킹크랩 소문 듣고 오셨어요? 실제는 안 그런데요. 어떠세요? 실제는? 많이 비싸죠. 비싸죠. 엄청 비싸죠. 한 10만 원 정도 나오나?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있지 않나? 그러네요. 저번 주보다 많이 올랐어요. 키로당 2만 원쯤 올랐어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 박화영 리포터가 수산시장에 다녀왔는데요. 킹크랩. 며칠 전에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반값 킹크랩으로 저희 제작진과 좀 포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킬로그램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 하던 게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가격이 올랐대요. 그 이유가 이제 독과점 업체가 다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풀었는데 그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는 그런 소식인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놀림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킹크랩 맛이 혀끝에 막 생각이 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의 펜잘 레이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은 비도 오고 이제 낙엽도 지고 찬바람이 불면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몰려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생활의 문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나 전세에 사시는 분, 세입자들은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세 계약이 많이 바뀔 때인데 전세금 올리겠다는 집주인 전화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안한 전세 시장, 이거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건지, 잡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 뭐 바뀌질 않네요. 전세난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사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뭐 아파트 매매값에 가려져서 사실은 뭐 전세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다들 이제 관심이 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 이사철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9월 이제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8월 한 달 평균 약 0.9% 정도 상승률을 보이던 이제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폭이 지난달에 0.12% 올랐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매년 평균 한 7.5%씩 7.5% 이상씩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2년간 그 재계약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전세값이 평균 한 6천만 원 정도 2년간 상승한 가격이고요. 실제 이제 강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 99제곱미터 아파트가 평균 한 3억 2천만 원에서 최근 한 4억 원 정도까지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이 그렇다면 강남은 어때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8천에서 1억 원 정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실제 워낙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가격의 어떤 책정 방법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물건이라든지 전세 어떤 시세 이런 게 제대로 책정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세 물건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전세값이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네네네. 항상 그 집주인 마음대로 정말 매기는 전세값이 조금만 뛰고 있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더 부르잖아요. 네네. 전화 올까봐 걱정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낮아지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면서 이제 전세보다는 또 월세로 또 많이 바꾸는 게 아무래도 전세금 또 상승 요인의 하나로 좀 지목되고 있거든요. 전세에서 그만큼 이제 바로 월세를 바꾸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요즘 반전세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수요가 좀 더 많나요? 실제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지금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역제한을 둬서 반전세로 역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주인이 워낙 이제 전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월세를 받기를 원해서 이제 반전세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집을 처음 매입하거나 최근에 이제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월세로 전환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맞냐보다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살기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팀장님이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나의 이유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받아도 집주인들이 별로 남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월세로 돌릴 텐데 네네.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그걸 맡기는 것에 금리가 낮은 것 말고도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요? 실제 이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매년 한 1만 가구에서 1만 2천 가구가 서울시 내에서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8천 가구 정도밖에 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정부가 원래 처음 추진하기 위해서 행복주택 역시도 지금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물량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신규 택지는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하기로 했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서울 강남권에 재건축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약 2만 9천 가구거든요. 근데 당장은 이제 이런 2만 9천여 가구가 멸실이 생기면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전세값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완화시켜줬다 하더라도 과거에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전셋집이 공급이 됐을 때 전세금이 사실은 기존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세금보다 5천에서 약 1억 원 정도가 더 비싸게끔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 낡고 조금 사람들이 살기 힘든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좀 더 살기가 좋아졌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또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도 보였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문제점과 두 번째로는 강남권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전세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좋은 소식이 없네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살던 곳의 정도로 맞춰서 살려면은 올려달라는 전세금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방법은 사실 당장 목돈하기 어렵고 돈 걱정하다가 결국은 대출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네. 되면은 또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원 그 자료를 보면 네. 은행권 전체 전세대출 잔액이 약 32조 8천여 원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서 약 10조 4천억 정도가 네.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과거 2011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2011년 이후 최고 그때보다도 혹시 최대 규모로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조 3천억 원씩 늘었다는 어떤 그런 수치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전세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7.23 대책이라든지 9.1 대책을 통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을 많이 하고 또 집을 많이 사게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취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얻었고 돈이 없을 때 전세금을 얻었다면 최근은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전세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매매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들이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기존에 어떤 계획했던 행복주택이라든지 저가 임대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행복주택이라는 게 지금 삽도 못 드는 곳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렇기 어떻게 해야지 때문에, 될까요? 공공으로 이렇게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그 보금자리 주택들이 많이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이제 LH의 어떤 부채 탕감을 위하고 또 저가 아파트 공급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강남권을 제외한 어떤 다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시장에. 오히려 저가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주변에 어떤 시장의 어떤 가격 다운화를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악영향이 많이 미쳤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특징들을 좀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임대 아파트 공급량보다 훨씬 좀 더 많은 아파트의 임대 아파트를 좀 확보를 하고 그 공급량을 좀 늘려가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이기 신도시라든지 혹은 보금자리 주택 주변으로 공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호선이라든지 4호선 혹은 9호선을 기준으로 점점 서울과 멀어지면 일수록 이제 전세값 급등이 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강남권에서 시작된 어떤 전세값 급등이 결국 주변 지역들까지 점점 수요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외곽 지역까지 전세값을 올리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결국 기존의 이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지역들은 교통이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인프라를 좀 갖춰주면서 출퇴근에 어떤 좀 쉽고 주변에 어떤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춰지게 해서 실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두 번째로 좀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여쭤보기에도 못하지만 이런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라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한정된 수요를 공급을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요. 오르기만 할 거란 말씀이네요.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또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유타운 물량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에서 수요는 계속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더더군다나 월세라든지 반전세 같은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 물건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정말 정부가 이럴 때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라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네네. 빚을 내서라도 좀 무리하게 집을 사야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1억에서 2억 주고 샀던 강남권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뭐 7억, 8억 혹은 많게는 15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불과 14년 만에 갑자기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한 상황이
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보면 결국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실수요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에서 한 2억 5천 선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실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66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최고 한 3억까지 가는 네. 그다음에 강남권이나 주요 지역은 최고 4억까지 가는 어떤 이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출을 받아도 사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세로 네. 버텨야 될까요?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으로 과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불편함을 출퇴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는데 문제가 없게끔 어떤 교통정책과 인프라 정책을 피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나 저렴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금액에 맞춰서 매매냐 전세냐를 선택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전세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사실은 월세를 내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점점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년층 소비 규모가 커지겠죠? 예, 그 실버 경제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20년간 60세 이상 노인층의 소비력이 30세 미만의 젊은 층보다 50%나 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 60세 이상 전 세계 노인층의 소비력이 2020년 정도 되면 앞으로 이제 한 5년, 6년 뒤면 15조 달러 정도 될 거다.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서 실버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계층의 소비력이 이제 늘어난다. 업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과거 노년 세대와 지금 노년 세대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이전 세대보다 이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이런 걸로 이제 가진 그 돈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과거 세대보다 또 오래 살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 업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년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제약이나 생명공학 업계가 가장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고 또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운전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안전장치라든가 또 좀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오프닝에서 이게 좀 다른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중장년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도 자금 준비가 안 돼서 돈 더 벌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노인들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많이 이제 묶여 있어서 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겠죠. 예. 근데 유럽이 어렵다 그래도 맏형인 독일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 경제가 점점 좀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맏형으로서 경제 성장률도 좋았고 또 그 유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쪽의 수출길이 좀 막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역시 프랑스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유럽의 중심 국가가 좀 불안해진 상황에서 이 남유럽 주변 국가라고 하는 남유럽 국가들이 좀 부실함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가 다시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 초만 해도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IMF 구제금융도 조기 졸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9%에 육박하고 있는데 올해 중반 는 한 4%, 5% 수준이었던 게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 앞으로 그리스가 다시 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 이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피그스 국가들의 불안으로 이어지면 유럽이 말 그대로 이제 D의 공포라고 하는 그 디플레이션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런 피그스 재정 취약국들이 어려워지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의 문제 해결이 다 안 됐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일단 그 봉합을 해놓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 어떤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네. 독일이라든가 이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리자 당이라고 그 재작년인가 그 네. 굉장히 그리스를 불안에 떨게 했던 그 당이 있는데 급진 좌파인데, 이 당이 만약에 조기 총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개혁 조치를 다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걱정거리로 봉합했던 문제들이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유가는 또 이런 와중에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유가 하락의 배경에 사우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저번에 이제 수급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유가 사는 사람이 없고 계속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많아져서 빠진다 이건데, 이게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 친한 나라고 이 미국의 의도적인 그 유가 하락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유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네.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미국과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나라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뒤에서 사우디를 배후 조정해서 유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나 이 미국 반대쪽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예, 이걸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반대편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팩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일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큰 뉴스가 2개가 나왔는데 네. 일단 내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공적연금의 주식 투자는 대폭 늘리겠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일단 이제 아베노믹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좀 재미를 봤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아베 총리가 이 소비세 인상을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을 오늘 이제 시사를 했고요. 네. 원래 이제 내년 10월에 지금 현재 8%였던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소비세 인상의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고요. 이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주식 가격을 높여서 그 자산 효과로 경제를 띄우겠다는 건데,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주가가 작년에는 50% 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좀 지지부진해요. 네. 그래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그 주식을 좀 사게 해서 좀 더 일본 주가를 띄워보겠다, 네. 이런 의도를 좀 가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좀 늘리겠다는 게 있는데, 이 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4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